이슈 컬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최악의 경제 지표가 뭐 뉴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 안 좋은데 증시만큼은 지금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 3월보다 10%포인트나 뛰었고요. 2월부터 4월까지 누계 고용 감소 숫자만 하더라도 2,137명입니다. 뭐 리먼 쇼크가 발생했던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년간 누계 871만 명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주시장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간 것은 뭐 애플 매장 개장이라든지 30개 주가 경제 정상화를 선언하는 낙관적인 뉴스가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현재 이제 재개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게 아마 결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4월 경기 바닥을 쳤고 5월부터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로 돌아선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지난주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요. 또 코로나 쇼크로 인한 기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증시 폭락 같은 경우에는 3, 4월 사이에 그 악재는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는 블랙 스완 발생보다는 두 마리의 회색 코뿔소가 출현한 거에 따른 펀드 환매가 됐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미국 증시가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점, 경제나 기업 수익이 나빠지는데도 골디락스라는 리포트에 사람들이 현혹됐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주가 조정으로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는 점에서 지금 상승 흐름은 빠르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좀 견고한 흐름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리스크를 굳이 꼽아보자면 뭐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망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8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전쟁 당시 사망자를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뭐 중국이 여전히 제대로 된 상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15일 날 1단계 무역 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두 약속했던 1조 달러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주 이내 무역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 보고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서 늘어날 거고요. 화해 장비를 바꾸는 기업들에게는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그 기업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이 중국 중심의 서프라이 체인을 바꾸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연간 2억 대를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6천만 대의 PC를 생산하는 휘럿 패커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로봇이나 게임기, 가전, 카메라 같은 서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으로 회귀한다든지 아시안 국가로의 이동이 앞으로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 50만 명, 여기에 하청 기업까지 포함하면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고요. 뭐 세계적인 전기 기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시켰던 만큼 중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성장 방식을 서둘러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서방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시작할 경우엔 중국은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미국은 결국엔 대체제가 베트남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영가 모델만 현재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고가 모델은 중국에서 계속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될수록 부품이 작아지게 되고요. 또 제조 과정이 상당히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공장 자동화 라인을 깔더라도 생산 공장을 숙지한 제조 현장의 매니저급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수작업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또 20년간에 걸쳐서 구축된 중국 공급망을 아무래도 단기간에 바꾼다는 건 상당히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원자재라든지 수천 가지 부품 조달처도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면은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요. 또 신제품 출시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인력 제공 약속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리쇼링 기업을 잡는 국가가 향후 성장 동력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경제 지표나 이벤트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플러스 0.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뭐 대도시 봉쇄로 인해서 뭐 항공 운임이라든지 피복비, 숙박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15일 날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10.9%로 두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월에 8.4%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음식 서비스, 의류, 휘발유, 자동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 감소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뭐 주가는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악화되지 않는 한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화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플러스 3.7%로 3월 4.3%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2.6%로 3월 1.5% 감소보다도 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이 내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주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요일 날 중국에는 4월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는데 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아무래도 V자형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3차 산업과 관련된 부양책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잘해야 2% 전에 머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무역 지표 발표됐는데 수출이 플러스였거든요. 무역 회복 신호로 저희가 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중국 4월 수출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시장 예상은 마이너스 11%였는데요. 의외로 플러스 3.5로 선전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출 전망을 보여주는 신규 수출 주문 PMI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3월 달에 46에서 4월 달은 33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 수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이라고 본 건데요. 뭐 마스크를 비롯한 섬유 제품들의 수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57억 달러 정도가 급증했고요. 의료기기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뭐 세계 무역 안나를 전망할 때 월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참조하는 지표가 뭐 중국의 제조 PMI보다는 한국의 수출 지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7%로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 도시들이 봉쇄에 따른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됐던 게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뭐 5월에도 전 세계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가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뭐 이전만큼 수출 경기가 회복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양회 중국을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경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 정책 어떤 것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하고 중국 표준 2035 전략으로 중국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2025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주요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5G 통신이라든지 AI, 감시 카메라나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10가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중국 기술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바꾸는 제조 강국 전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화웨이는 뭐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레노버는 PC와 서버, 그리고 DJI 같은 경우는 민간용 소형 무인 항공기와 관련해서 자체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중국 표준 2035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중국 표준 전략을 쓰는 것은 자국 산업들을 보유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공격을 하기 위한 도구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특허 신청 건수, 하이엔드 제품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기에 상당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인더스트리의 그 발목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하루속히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기술 패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격퇴한 거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방역 대응 모범 사례가 있다고 했고 세계가 우리 중국을 배웠다. 그리고 대처 방법도 중국제를 채택하면서 이제는 중국에 감사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은 앞으로 더 나가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해서 진단 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 그리고 차이나 방역 국제 표준뿐만 아니라 백신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이 이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차이나 스탠다드 작업을 앞으로는 백신이나 치 방역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동시킬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이나 스탠다드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고요. 또 이제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 본격적인 기술 전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서 이와 관련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국 그 디커플링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도 바꾸고 보조금 정책도 다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트렌드를 보면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종목들이 중국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중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인프라 건설이죠. 뭐 철도나 도로, 공항, 교량 건설보다는 앞으로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서 5G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초고압 송전망 건설, 그리고 도시간 고속철도, 또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시설,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 정비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라는
세 가지 분야로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5년간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기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 문제, 부동산 재고,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 또 국유 기업의 투자 효율 저하 같은 부작용이 컸지만 앞으로 새로운 그 세 가지 분야의 그 업그레이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시킬 수 있고 과잉 투자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통신과 관련된 그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8K 동영상, 3D 동영상뿐만 아니라 텔레워크라고 해서 제지역, 원격 사무소, 가상회의 리허설과 같이 사람과 접촉이 없는 산업에서 국제 표준을 만들 것이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을 둔 대용량의 증강현실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그 모델, 또 신업태, 신사업들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와 관련된 그 산업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자세히 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목요일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